미래가 살림을 우회하겠니? 우리는 라면 끓여 묻고 있는데. 내 서류상의 남편 음악 강지훈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우리는 신세대 부부니까 그막 모든 건 치페이야. 나는 이견이 없었다. 그가 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시부모님을 우리의 작은 아파트로 모셔오기 전까지는 심지어 내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무료로 그분들을 모셔야 한다는 듯 당연하게 굴었다. 음악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하루 세끼 배달 음식을 시키기 시작했다. 음악 질주일 후 그는 쓰레기통에 산더미처럼 쌓인 고급 음식 포장 용기와 경악스러운 신용 카드 명세서를 보고 내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저 그막 느긋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윤 실장님, 이제 이 놀이 지겨워졌어요. 차 좀 보내주세요. 음악 애나와 강지훈은 친구들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중견 무역회사의 대리였고 그막 몸에 잘 맞는 슈트를 차려 입은 채 재치 있는 말솜씨를 뽐내는 앞날이 창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그는 내게 열렬히 구회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칼퇴근을 해서 나를 기다렸고 그막 주말이면 최신 개봉 영화를 함께 봤으며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내게 사랑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 나는 어쩌면 이 사람과 한번 시작해봐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은 너무나 그막 순탄하고 잔잔했다. 마치 세심하게 관리되는 미혼수 가득한 연모처럼. 음악 그런 내 삶의 강지훈은 돌멩이 하나처럼 날아들어와 새로운 파문을 일으켰다. 교제 제1년 후 그는 내게 프로포즈했다. 음악 애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스카이라운지에서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작지만 정교한 다이아 반지를 내밀며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승낙했다. 내 친구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다. 내 집안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왜 그토록 평범한 남자를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가장 친한 친구인 리사는 대놓고 커피를 테이블에 쾅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김서윤, 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인생 체험을 해도 이건 아니지. 너희 아버지가 아시면 내달리 부러뜨리실걸. 나는 그저 웃으며 그녀를 달랬다. 걱정 마. 나 다 생각이 있어?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 집안 배경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내가 관계 하나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지 절반은 진심이고 절반은 거짓말이었다. 진실은 내 성씨와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에게 진절머리가 나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노골적인 계산과 욕망은 나를 역겹게 했다. 강지훈은 달랐다. 음악 그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는 매일 지옥철을 그막 타고 출근하며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도면에 머리를 파묻는 평범한 디자이너 김서윤을 좋아했다. 그 순수함이 기꺼이 그와 함께 한 편의 연극을 해보고 싶게 만들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아주 간소하게 치러졌다. 음악 양가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초대했다. 나는 그에게 부모님은 해외에 계셔서 당분간 돌아오기 어렵다고 말했고 그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신혼집은 우리가 함께 결정했다.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넓지는 않았지만 멀리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집이었다. 계약금은 우리 두 사람이 반반씩 냈다. 분양 금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강지훈은 유난히 흥분했다.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서윤아, 우리 드디어 서울에 우리 집이 생겼어. 음악하지만 그 온정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새집에 금악 지사한 첫 주 그는 나를 식탁에 앉히더니 잠옷 진지한 얼굴로 직접 엑셀로 만든 표 하나를 내밀었다. 서윤아, 우린 신세대 부분이니까 재정적인 부분은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치페이로 하는 걸 제안해. 그는 모니터에 빼곡한 칸들을 가리키며 조목조목 금악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각자 상환 계좌에 절반씩 입금하고 집안의 일상적인 지출을 위해 금악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매달 각자 50만 원씩 넣자고 했다. 그 돈으로 식재료와 생필품을 사고 수도세와 전기세, 금악 가스비를 내자는 것이었다. 모든 지출은 꼼꼼히 장부에 기록해야 했다.
나는 그 일에 집중하느라 사무치해진 그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허두음이 나왔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신세대 부부였다. 음악 모든 것을 돈으로 수치화하는 마치 가정이 아닌 회사를 경영하는 듯한 방식. 하지만 나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신 뜻대로 해. 내 순순한 태도에 그는 만족했는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역시 우리 서윤이가 제일 합리적이야. 음악 그날부터 우리의 더치페이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럭저럭 평화로웠다. 우리는 마치 룸메이트처럼 각자의 생활을 책임지고의 작은 공간을 함께 유지해 나갔다. 하지만 강지훈의 뼈속 그막 깊이 박힌 치밀함과 계산적인 면모는 금세 드러났다. 한 번은 내가 디자인 시안 수정 때문에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자는 바람에 허둥지둥 집을 나서며 침실 에어컨 끄는 것을 잊었다. 음악 저녁에 돌아온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그는 침실로 달려가 여전히 바람이 나오고 있는 에어컨 송풍구에 손을 대보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다. 김서윤,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에어컨 안 껐어? 나는 피곤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미안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했어. 나는 그 일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이틀 뒤 그는 이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 와 나를 찾았다. 그는 고지서의 숫자를 가리키며 미관을 찌푸렸다. 이것과 이번 달 전기요금이 지난 달보다 3만 원이나 더 나왔어. 우리 공동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은 기본 요금을 내기 위한 거야? 이런 개인적인 실수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잘못한 사람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의 손에 들린 고지서와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처리하자는 듯한 그의 표정을 보며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고작 3만 원 후 그에게는 그 돈이 무슨 큰 일이라도 되는 듯 했다. 나는 이런 사소한 일로 다투고 싶지 않아 말없이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는 돈을 받고 나서야 표정이 풀리더니 심지어 내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서윤아, 화내지 마. 내가 쪼아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규칙을 잘 세워둬야 나중에 우리가 갈등이 없다는 뜻이야. 나는 그를 보며 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비슷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내가 수입 올리브유를 한 병 사오면 그는 영수증을 들고 왜 마트에서 할인하는 일반 식용유를 사지 않았냐고 물었다. 내가 샤워를 조금 길게 하면 그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물을 아껴 쓰라고 주의를 줬다. 심지어 내가 티슈를 한 장 더 썼을 뿐인데 그는 농담처럼 한마디 툭 던졌다. 우리 서윤이는 참 섬세한 여자야. 생활비가 좀 많이 들겠어? 나는 절대 그와 언쟁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모든 규칙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나는 이 남자가 더치페이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다. 그에게 맞춰주기 위해 나는 내 생활 수준을 최저로 낮추기까지 했다. 나는 단골이던 고급 백화점 대신 그와 함께 동네 마트를 돌며 몇백 원 차이 때문에 물건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나는 모든 명품 가방과 옷들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그가 동대문에서 사준 저렴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나는 심지어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는 법까지 배웠다. 밖에서 사 마시는 5,000원짜리 라떼는 호구새라고 생각하는 그 때문이었다. 친구들이 나를 보러 왔다 가면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민낯된 채 부엌에서 설거지 않은 내 모습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리사는 나를 베란다로 끌고 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알던 김서윤 맞아? 지금 내 꼴 좀 봐. 완전히 기죽어 사는 새댁이잖아. 나는 그저 그녀를 향해 웃으며 안심시켰다. 이 평범한 사람의 결혼 게임 나는 한창 몰입해서 즐기는 중이었고 아직은 끝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한 남자가 치밀한 계산을 당연하게 여기고 쫀쫀한 절약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갈등을 폭발시킬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내 작은 작업실에서 급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강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들떠 있었다. 서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아버지 어머니 은퇴하셔서 부산에서 우리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 이제 우리 가족 다 같이 살 수 있게 됐어. 오후 KTX 타고 오시는 중이니까 저녁 7시쯤 서울역 도착하실 거야. 저녁 식사 좀 준비해줘. 아주 근사하게 차려서 부모님 환영해 드리자. 나는 휴대폰을 준 채 30초는 멍히 서 있었다. 그는 나와 상의 한마디 없이 심지어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몸 하나 돌리기도 비좁으니 작은 아파트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살자고. 그는 우리 집에 침실 하나와 싱글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작은 서재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걸까? 두 사람이 늘어나면 생활비가 급격히 늘어날 거라는 사실은 그가 그토록 부르짖던 더치페이는 이 순간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내 침묵의 전화의 너머에 그가 약간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듣고 있어? 왜 말이 없어? 나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었다. 지훈 씨, 이 결정 내리기 전에 왜 나랑 상의 한마디 안 했어? 집에 부모님이 지낼 실방이 없잖아.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에이, 뭘 그런 걸 상의해.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지. 아들이 부모님 부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방은 문제 없어. 서재 치우면 되지. 아니면 부모님이 안방 쓰시고 우리가 서재에서 자도 되고. 아무튼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투로 덧붙였다. 아, 맞다. 서윤아, 당신 프리랜서 디자이너잖아. 근무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앞으로 부모님 삼시세끼는 당신이 좀 부탁할게. 우리 엄마 요리 실력 당신도 알잖아. 난 엄마가 해주는 밥은 솔직히 입에 잘 안 맞아. 프리랜서 디자이너. 얼마나 듣기 좋은 핑계인가? 그의 인식 속에서 내 일이란 그저 집에서 마우스나 까딱거리는 편하고 자유로운 일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멀리서 온 그의 부모님을 시중들어야 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계속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어떤 줄이 툭 하고 끊어졌다. 갑자기 모든 것이 시시하게 느껴졌다. 내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더니 게임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만의 독백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저녁 강지훈은 여정에 지친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부모님은 서울의 집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미관을 찌푸렸다. 시어머니는 작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까다로운 눈빛으로 모든 것을 훑어보고는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투명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내가 서윤이냐? 저녁은 준비됐고 우리 반나절이나 차를 탔더니 배가 다 고프다. 강지훈이 얼른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했다. 엄마 서윤이가 오늘 일 때문에 바빠서 아직 준비 못했을 수도 있어? 서윤아, 어서 저녁 준비해야지. 당신 제일 잘하는 그 한정식 코스로 한번 차려서 우리 부모님께 서울 며느리 손맛 좀 보여드려. 그는 말하며 나를 부엌쪽으로 밀었다. 그의 얼굴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를 그리고 그의 뒤에 서 있는 뻔뻔한 두 어른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가 너무나 환하게 웃자 강지훈마저 당황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식탁으로 걸어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들 세 사람 앞에서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우리 사이에 약속 잊었어. 우린 더치페이 부부잖아.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김서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별뜻 아니야. 나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부모님 저녁 식사 차려드리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지? 하지만 난 디자이너지. 요리사나 무료가사 도우미가 아니야? 내 노동에는 가치가 있어? 시장 시세에 따라 고급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기준으로 4인분 한정식 저녁 식사 준비는 장보기, 요리,
설거지까지 포함해서 비용이 대략 15만 원 정도야. 그리고 내일부터 시부모님이 집에 머무시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 그러니까 식비나 수도세, 전기세 분담금도 정확히 계산해야지. 내 제안은 우리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두 분 앞으로 한 사람 당월 30만 원씩 생활비를 미리 책정하는 거야. 이 제안 우리가 추구하는 신세대 부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거실 전체가 무섭도록 조용해졌다. 시부모님은 나를 괴물 보듯 입을 떡 벌리고 쳐다봤다. 그리고 강지훈 그의 얼굴은 이미 뻘벌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를 가리키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늘 순종적이고 자기 말이라면 뭐든 따르던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따지기 시작할 줄은 심지어 자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는 길이 날뛰며 소리쳤다. 김서윤, 너 미쳤어. 우리 부모님이시잖아. 나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래, 당신 부모님이지 내 부모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양하는 건 당신의 책임이지 내 의무가 아니라고. 만약 내가 그 의무를 함께 짊어지길 바란다면 먼저 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시퍼게 질린 그들의 얼굴을 더는 상대하지 않고 내 방으로 돌아와 가볍게 문을 잠갔다. 나는 알았다. 이 전쟁은 오늘 밤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부터 나는 현모양처 역할을 완전히 포기했다. 강지훈이 이 집을 철저한 계산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만들고 싶어 했으니 나는 가장 상업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응수하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부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어떤 집안일에도 손대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내게 그저 숙박 기능만 제공하는 호텔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방 안에서 휴대폰으로 강남의 유명한 음식점에서 파는 전복죽 세트를 주문했다. 30분 후 배달 기사가 초인종을 눌렀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걸쭉한 사투리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누구 아침부터 잠 좀 자자. 강지훈이 문을 열자 배달 기사가 정중하게 예쁘게 포장된 음식 용기를 건넸다. 나는 방에서 나와 그들의 어안이 벙벙한 시선 속에서 배달 음식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밖에서 강지훈이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엄마, 신경 쓰지 마. 그냥 심술 부리는 거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방 안의 작은 책상에 앉아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즐겼다. 따뜻한 전복죽은 감칠맛이 일품이었고 함께 온 반찬 몇 가지도 기가 막히게 정갈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음식 용기와 포장지를 방문 앞 구석에 가지런히 쌓아두었다. 이곳은 나의 전장이었다. 나는 이런 무언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의 비협조를 선언했다. 점심에는 최고급 일식집에 스시 모듬 세트를 시켰다. 성게알 참치 대뱃살 단새우가 포함된 메뉴였다. 저녁에는 한 중식당의 베이징 덕을 선택했다. 매 끼니 나는 다른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를 골랐다. 가격은 비쌌지만 맛은 절대적이었다. 나는 방 안에서 혼자 태블릿 PC로 미국 드라마를 보며 내 미식을 즐겼다. 다 먹은 포장 용기는 어김없이 문 앞에 쌓았다. 하루가 지나자 그 작은 구석은 고급 포장 용기로 이루어진 작은 산이 되었다. 한편 거실에 있는 그 세 사람의 하루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시어머니는 게으르고 까탈스러운 며느리에게 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처음에는 부엌에서 실력 발휘를 해보려 했지만 냉장고가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치페이를 시작한 이후로 집안의 식재료는 모두 내가 퇴근길에 사왔는데 내가 이틀 동안 마트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온 집안을 뒤져 결국 신라면 몇 봉지를 찾아냈다. 나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아들에게 큰 소리로 불평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지훈아, 너 대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옮기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다신밥 한술 못 얻어 묵고 라면이나 끓여 묵고 있다. 쟤 좀 봐라.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뭔 짓을 하는지 시키는 것마다 희한한 것들 뿐이고 저게 다 돈이 얼만 줄 아나? 이래가 살림을 우회하겠노니?
강지훈의 목소리는 지쳐서 힘이 없었다. 엄마 그만 좀 해, 나 좀 쉬자. 그날 저녁 그가 퇴근했을 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산처럼 쌓인 호화로운 배달 음식 포장 용기들을 마주했다. 그 위에는 온갖 고급 레스토랑의 로고가 찍혀 마치 그를 향한 무언의 조롱처럼 보였다. 그의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각자 라면 그릇을 하나씩 들고 한숨을 쉬고 있었고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집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신발을 갈아 신고 내 방문 앞으로 직행해 문을 세게 두드렸다. 김서윤, 문 열어 할 말 있어? 나는 헤드폰을 끼고 해외 프로젝트의 디자인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었다. 노크 소리를 듣고 헤드폰 한쪽을 벗으며 문밖을 향해 소리쳤다. 일하는 중이에요. 중요한 화상회의 있으니 방해하지 마세요. 1. 하루 종일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는 게 무슨 일이야? 그가 문밖에서 포효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잠시 후 문밖이 조용해졌다. 아마 그의 부모님이 그를 말리러 갔을 것이다. 나는 캣아이를 통해 밖을 엿보았다. 부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싱크대는 새 것처럼 반짝였으며 가스레인지 위에는 기름대 하나 없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부엌은 오히려 이 집에서 가장 깨끗한 공간이 되었다. 나는 이 광경이 황당하고 우습게 느껴졌다. 그런 날들이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나는 매일같이 하루 3번 최고급 배달 음식을 시켰고 메뉴는 절대 겹치지 않았다. 일식 프렌치 최고급 한 후 이탈리안. 나는 지난 몇 년간 강지훈에게 맞춰주느라 홀대했던 내 위장을 한 번에 보상해 주었다. 문 앞에 쓰레기산은 점점 더 높아져갔고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이 섞인 옅은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강지훈과 그의 부모님은 나와의 소통을 포기한 듯 했다. 그들은 매일 라면,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간단한 즉석 식품으로 연명했다. 아파트 전체에는 기한 대치 상태의 기운이 감돌았다. 내가 있는 방은 향기로운 미식의 천국이었고 문밖의 거실은 불평과라면 냄새로 가득한 답답한 지옥이었다. 갈등은 마침내 주말 아침에 완전히 폭발했다. 그날 나는 꽤 늦게 일어나 실크 잠옷으로 거실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방을 나섰다. 문을 열자마자 문 앞에서 핏발선 눈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강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내 손목을 와라 붙잡았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내 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았다. 김서윤. 그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다. 너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이 집꼴 좀 봐. 온통 쓰레기 천지잖아. 너 아내로서의 자각이 있긴 한 거야? 우리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그분들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해? 그는 문 앞에 넘칠 듯이 쌓인 배달 음식 용기들을 가리켰다. 그의 눈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그의 부모님도 소파에서 일어나 멀찍이 서 우리를 쳐다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소함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들을 대신해 이 천방지축 며느리를 제대로 훈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에게 잡혀 빨개진 손목을 문질렀다.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숨김없는 조롱의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 내 휴대폰을 가져왔다. 지난 일주일간의 신용카드 전자 명세서를 화면에 띄운 뒤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아내로서의 자각. 당신이야말로 이거 먼저 보고 누가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았는지 얘기해 보시지. 명세서에는 한 줄 한 줄 선명한 소비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강남 스시의 신분이동 7만원, 청담동 탑스테이크하우스 티본 스테이크 12만원, 신라 호텔 8선 중식당인 코스 25만원 백한 항목들 아래에는 그의 동공을 순식간에 확장시키는 총액이 적혀 있었다. 487만원에 너 강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말했다. 너희 돈 어디서 났어? 사채라도 썼어. 김서윤, 너 미쳤구나. 일주일 만에 500만원 가까이 썼다고. 그의 인식 속에서 나는 한 달에 고작 300에서 400만원 버는 작은 디자이너일 뿐이었다.
이 거금은 내 2달치 월급을 거의 다 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는 나를 경악과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다. 마치 내가 무슨 천인 공로할 짓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갑자기 흥미를 잃었다. 내가 공들여 기획하니 반격이 그의 눈에는 그저 한 여자의 정신나간 미친 소비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오직 돈만 보았다. 그 돈 뒤에 숨겨진 그의 우스꽝스러운 더치페이 시스템에 대한 나의 가장 철저한 멸시를 보지 못했다. 나는 휴대폰을 거두고 느긋하게 잠금을 풀었다. 그리고 그와 소리를 듣고 다가온 시부모님 앞에서 연락처 목록에서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 하나를 찾아 눌렀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침착하고 공손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나는 문틀에 기댄 채 거의 나른다고 할 수 있는 어조로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윤 실장님, 네, 저예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앞에서 완전히 굳어버린 강지훈과 그의 가족을 힐끗 쳐다본 뒤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게임 끝났어요. 나 이제 질렸거든요. 아파트 앞으로 차 좀 보내주세요. 10분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그들을 더는 쳐다볼 가치도 없다는 듯 방으로 돌아가 몇 안 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사실 챙길 것도 별로 없었다. 내가 이 집에 가져온 것이라고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내 노트북뿐이었다. 평범한 사람을 연기하기 위해 샀던 저렴한 옷과 생필품들은 단 하나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당지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윤 실장 무슨 게임 김서윤 너 대체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라며 중얼거렸다. 그는 아직 500만 원짜리 명세서와의 정체모를 전화통화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윤 실장님이 보낸 메시지였다. 아가씨 차량 도착했습니다. 나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섰다. 거실에는 강지훈과 그의 부모님이 세 개의 석상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갈아 신고 가방에서 2가지를 꺼내 신발장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하나는 내 이름이 서명된 이혼 합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출력된 청구서였다. 강지훈 씨 나는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건 이혼 합의서야. 난 이미 서명했어. 재산 분할 부분은 잘 읽어봐. 이 아파트 계약금은 우리 반반씩 냈고 지난 3년간 함께 갚은 대출금도 반반이야. 나누는 건 간단하니 당신이 직접 계산해봐.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구서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종이는 내가 당신 부모님을 위해 지불한 일주일간의 진생체험 비용이야. 내가 그분들을 위해 시킨 배달 음식과 깜빡했네. 그분들 것도 시켰는데 안 드시고 다 버리셨더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서 지내면서 발생한 수도, 전기, 가스 등 추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512만 원이야. 물론 지난 3년간 내가 이 가정에 쏟은 각종 감정적 투자와 노동의 대가도 있지. 그건 내 변호사가 구체적인 숫자로 환산해 놨어. 변호사 서신이 곧 배달될 거야. 걱정 마. 모든 계산은 당신이 그토록 숭배하는 더치페이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했으니까. 그의 얼굴은 시뻘거한 것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혼 합의서를 받다가 눈을 찌르는 듯한 청구서를 받다가 하며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문을 열고 떠나려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뒤를 돌아 그에게 화나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맞다.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네. 나는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다. 우리가 사는 이 스카이캐슬 아파트 시공사가 미래건설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건설 회장님이 공교롭게도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러니 축하해. 강지훈 대리. 남은 20년 대출금 다 갚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지은 이 작은 집을 온전히 당신 소유로 만들 수 있겠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문 안에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그 가족의 표정을 차단했다. 나는 알았다. 강지훈이 공들여 계산하며 살아온 인생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붕괴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로비 입구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G9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차체는 햇빛 아래 묵직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흰 장갑을 낀 윤 실장님이 이미 차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그는 즉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공손하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아가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부드럽고 편안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었다. 차 안에서는 내가 익숙한 은은한 우디 계열의 향기가 났다. 윤 실장님이 내 캐리어를 받아 트렁크에 싣고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차는 부드럽게 단지를 빠져나갔고 내가 3년간 살았던 아파트 건물을 저 멀리 뒤로 던져버렸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강지훈이 미친 듯이 건물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뒤에는 그의 부모님도 따라 나오고 있었다. 그는 차를 쫓아 몇 걸음 뛰며 내 이름을 외쳤지만 차는 금세 속도를 높여 그의 모습을 점점 더 작은 검은 점으로 만들었다. 윤 실장님이 백미러로 나를 한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모든 일은 순조롭게 처리되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주 순조로웠어요. 나는 의자의 등을 기채 눈을 감았다. 지난 3년간 쌓였던 모든 피로와 억압이 이 순간 모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마치 길고 지루한 연극을 막 끝낸 배우처럼 드디어 분장을 지우고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그 남자 처리할까요? 윤 실장님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게임의 규칙은 그 사람이 정했으니 이제 자기 규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아주 공평하죠.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성북동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는 편안한 면마 소재 셔츠를 입고 돋보기 안경을 쓴 채 경제신문을 보고 계셨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으며 나를 찬히 뜯어보셨다. 살이 빠졌구나.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에 가득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셨다. 실컷 놀았으면 그냥 돌아올 것이지. 집에서 너 하나 못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나가서 무슨 평범한 사람의 삶을 체험하겠다고 제 몸을 이 꼴로 만들어. 나는 다가가 아버지 옆에 앉아 어릴 때처럼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빠 저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한 게 당연하지. 아버지는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게 사람 마음이다. 돈으로 사람 하나 제대로 볼 수 있었으니 그 장사 손해는 아니야. 그 후 며칠간 내 휴대폰은 불이 날 지경이었다. 강지훈은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찬 비난이었다. 내가 그를 속이고 그의 감정을 농락했다고 욕했다. 김서윤, 너희 사기꾼 왜 나한테 이랬어? 내가 바보처럼 내 손에 놀아나는 거 보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내 자존심은 어디다 갖다 버린 거야? 내가 돈 좀 있다고 대단한 줄 알아? 돈으로 날 모욕하고 우리 부모님을 모욕했어?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고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 버렸다. 며칠 후 메시지의 기조가 바뀌었다. 분노는 히스테릭한 예언으로 변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돌아오면 안 될까? 너한테 더치페이 같은 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깟 돈 따지는 게 아니었는데, 부모님 모셔와서 너한테 부담 주는 게 아니었는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서윤아, 난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3년의 감정이 전부 가짜였어. 내가 나 노래 불러주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한강변 산책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거 다 연기 아니었잖아. 그렇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뭐든지 다 할게. 부모님 부산으로 다시 모셔다 들리고 내 월급 통장 전부 너한테 맡길게. 집안일도 나 혼자 다 할게. 서윤아, 제발 내 전화 좀 받아줘. 먼지처럼 비굴해진 그 글자들을 보며 나는 실소만 나왔다. 그가 그리워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감정일까? 아니, 그는 조금의 노력도 없이 계급 상승을 이루어 줄 수 있었던 김서윤을 20년은 덜 고생하게 해줄 수 있었던 미래 건설 회장 딸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자신이 어마어마한 금광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자존심, 그의 계산,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권칙 따위는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는 나를 찾지 못하자 내가 예전에 빌렸던 그 작은 작업실로 찾아갔다. 결과는 당연히 텅 빈 공간뿐이었다. 건물주는 그에게 그 작업실 계약은 이미 만료되었고 내가 3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지불했으며 가끔 들러 시간을 보냈을 뿐이라고 알려주었다. 그제야 그는 내가 짊맞아도 위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매일 힘들게 도면을 그려 자신을 부양한다고 믿었던 독립적인 여성은 사실 그와 함께 결혼이라는 역할놀이 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곧 강지훈은 우리 변호인단이 보낸 정식 내용 증명과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 내용 증명에는 혼인 기간 동안 내가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추가로 지불한 모든 비용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고 기한 내에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 청구서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 자신이 더치페이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었던 공동생활비 통장의 거래 내역이었다는 점이다. 모든 지출, 모든 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직접 만든 규칙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된 것이다. 법은 공정했다. 우리 사이에 명확한 더치페이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혼인 중에 그의 가족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불한 비용은 부부 공동 의무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었고 법적으로는 그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증여 또는 대납으로 인정되었다. 이제 나는 그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그 500만 원이 넘는 청구서의 변호사가 지난 3년간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쏟은 시간적 기회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더해져 그를 절망시키는 숫자가 되었다. 그는 당연히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자산은 20년짜리 대출이 남은 그 아파트뿐이었다. 내게 진빚을 갚기 위해 그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집은 한참 동안 팔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부른 제안을 받아들여 초라하게 집을 팔아치웠다. 은행 대출과 내게 빚진 돈을 갚고 나니 그의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3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출발점으로 돌아갔고 심지어 이 실패한 결혼 때문에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안주거리가 되었다. 듣자 하니 그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더 버티지 못하고 쓸쓸하게 부산 본가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내고 서울을 떠났다. 몇 달 후 나는 아버지 그룹의 자회사인 미래 호텔의 전략기획이사로 정식 출근했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강남에 나만의 사무실이 생겼다. 거대한 통리창을 통해 도시의 분주한 차량 행렬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가끔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와인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바라볼 때면 나는 여전히 그 황당했던 결혼 생활을 떠올리곤 했다. 그 3년은 길고도 생생한 꿈과 같았다. 꿈속에서 나는 미래 건설의 외동딸 김서윤이 아니라 고작 몇천 원의 전기세 때문에 남편과 옥신각신하는 평범한 주부였다. 리사가 한 번 나를 찾아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솔직히 말해봐, 너 그 남자 뭐가 좋았던 거야? 그냥 인생 체험하자고 그럴 가치가 있었어? 나는 잔에 담긴 와인을 흔들며 웃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서 풍기는 나는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라는 그 분위기에 끌렸어. 집안 배경을 떼어놓고 순수한 감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소위 순수함이라는 건 단지 내가 뭘 가졌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걸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가장 기본적인 존중과 애정조차 베풀기 아까워하며
내게서 마지막 한 방울의 가치까지 짜내려고만 하더라. 그렇다면 그 게임은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이 값싼 연극은 내게서 3년이라는 시간을 앗았지만 한 부류의 인간 본성을 철저히 간파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세련된 이기주의로 자신을 포장하고 소위 현대적이고 평등하다는 것을 구실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한다. 그들의 눈에 사랑과 결혼은 투입 대비 산출을 계산할 수 있는 거래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는 그저 결말을 남들보다 먼저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빨리 감기 버튼을 눌렀을 뿐이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매혹적이다.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불빛이 휘황찬란하다. 그 속에는 나와 강지훈이 한때 살았던 것과 같은 수많은 작은 창문들이 있다. 나는 그 창문들 뒤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비슷한 더치페이 가정의 연극이 상연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잔에 남은 마지막 와인을 마시고 그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았다. 게임은 끝났다. 그리고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엔드.